오늘 이 시간에는 Your Future in Cyber Security라고 하는 모듈 5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인트로덕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어택이라든가 컨셉, 테크닉에 대한 용어, 뭐 이런 터미널로지에 대한 거며 그거에 대한 의미를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프로텍팅을 얘기했어요.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지키는 거라든가, 프라이버시 지키는 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모듈에서는 기관,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우리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한 섹션입니다. 에듀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커리어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킬4에서는 이 에듀케이션 커리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리걸 에틱 이슈에 대한 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제하고 에틱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어떤 그 공격이 오게 되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쪽은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건 이제 블랙 해커가 되겠죠.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태커 공격자보다는 같은 레벨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에 우리 기관이라든가 개인의 어, 시큐리티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액션을 해야 돼요. 우리 가끔 보게 되면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이 어떤 법적인 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영화 내용, 시나리오 보게 되면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프로페셔널이 뭔가 어태커에 대한 트래킹 한다든가 뭔가 그 사람한테 뭐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뭔가 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어,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퍼스널 한 측면, 코퍼레이트 누구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네이셔널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내부라기보다도 회사 대 회사,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레벨에서의 그 어떤 법적인 그 이슈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퍼스널 리걸 이슈입니다. 집이라든가 어떤 가정, 그 회사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스킬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인터 도메인에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커는 어떤 이제 트래킹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남기는 거죠. 이것을 이제 트레이스 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프로텍션을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가 이제 해야 되겠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킬을 키워야 되고요. 그것이 이 스킬에 대한 것은 보면은 포지티블리하게 동작하지만 일리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라든가 내 가정 내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이거에 대한 걸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리걸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고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를 해킹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공격하고 뭐 방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리걸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늘 고민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코퍼레이트 레벨에 대한 이슈를 볼까요? 대부분의 국가는 사이버 시큐리티 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거면 어떤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인 것은 각 나라마다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각 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산업 영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자유도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법은 기술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법은 기술하고 전혀 별개에 대한 것을 법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각 나라마다 일단은 그 사이버 시큐리티 법을 갖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건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라든가 중국 가가지고 뭔가 이 보안 관련된 걸 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버 시큐리티 로우에 대한 법을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소가 될 수 있고요. 벌금 물을 수 있고요. 법정에서 구속되거나 법정으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무슨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하는 액션 자체가 이 행동이라는 것이 일리걸한지 확신 안 쓸 때, 언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이거 하는 액션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확실하게 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셔야 돼요. 회사 내 어떤 법률 자문팀이라든가 최소한 인사팀, HR이라는 게 휴먼 리소스에 대한 거라 인사팀이 되겠습니다. 인사팀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나서 액션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국제법을 한번 볼까요? 국제법. 국제법에 대한 거는 constantly evolving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 사이에서 서로 범위라든가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안법에 대한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법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그 법적인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No traditional geographic boundary.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경계가 국가 영토라는 것이 딱 있어갖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이버 환경에 대한 건 그렇지 않잖아요. 일렉트로니컬 스페이스입니다. 일렉트로니컬 스페이스. 그다음에 일렉트로니컬 스페이스 자체도 퍼블릭 도메인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 도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고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complicated 이슈를 측면을 보게 되면 어떤 소스 트래커를 찾는 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much easier 할 수 있는 사이버 워페어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벤셔널 워페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진짜 지역에서 전쟁하는 거지만 사이버 워페어 같은 경우는 조금 트래킹하는 소스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법은 좀 다르다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여전히 지금 디베이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 컨트리 프랙틱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프랙틱스에 대한 그 내용과 어피니어 주리스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그다음에 any treated draft. 이거는 각의 도약인 거죠. 아직 근데 드래프트 버전이 확실한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드래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롤을 점점 이제 탄탄하게 쉐이프하게 좀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는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정교해질 수가 있고요.
그 공격에 대한 걸 막기 위한 프로텍트하기 위한 그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교해질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법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근데 기술이 훨씬 더 앞에 있고 법은 그다음에 제정되는 것이라 하지만 법은 반드시 지키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인제 보면 어떤 법적인 리걸 이슈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에틱에 대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틱은 쪼끔 법과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법은 지켰는데 에틱하게 윤리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같이 동방예의지국 국가에서는 더 심각하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예가 되게 나와 있으면 penetration test 앞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펜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펜 테스트를 하는 얘기로 보고 이 여기 이그젬플 에서는 아폴로라고 하는 기업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하죠. 그래서 아폴로 기업의 펜 테스트를 인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펜 테스트를 했는데 보니까는 여러분의 동료 한 사람이 데이터 브리치에 대한 리스폰서블 책임에 대한 걸 발생했어요. 내가 뭔가 하는데 아주 동시에 at the same time에 이 컬리그 동료 한 사람이 그걸 했어요. 이걸 인제 펜 테스트에서 내가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펜 테스트에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레포트에 이런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나름대로 이거를 디시전할 수 있는 이걸 도울 수 있는 퀘스천이 몇 가지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인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이런 고민을 먼저 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리걸하냐, 법적으로 합법적이냐, 합법적이 아니면 쪼끔 고민스러운 거죠.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합법적인가?' 했는데 합법적이면 오케이인데 어 근데 인제 합법적이야. 근데도 약간 꺼림칙해. 왜냐면 에티컬한 이슈에 대한 거는 합법하고는 쪼끔 경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제일 최소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에 뭘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액션이 우리 회사의 아폴로라는 회사의 팔리시하고 이게 부응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요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데이터는 쪼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인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액션 자체가 아폴로 회사라든가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진 혹은 뭐 스테이크홀더니까는 주주에 페이버하는 액션인가 이 액션이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보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아폴로에 있는 everyone 모든 사람이 이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괜찮다고 하면은 이런 액션 자체가 나중에 아폴로가 뉴스 헤드라인에 있을 때 그럼 파지티브 라이트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리걸 한 문제에서부터 해서 에티컬한 이슈까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은 디시전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먼저 합법적인가에 대한 거 보면 not sure 하면 웨이트 하라는 거죠. 웨이트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매니저라든가 혹은 리걸 카운셀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HR 인사팀의 리프레젠테이티브를 그 가이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지 않고 만약에 일리걸하다 하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스탑입니다.
그래서 보면 X는 have serious illegal ramification, 영향을 줄 거는 거지. 아주 문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볼 것도 없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면 그 다음 이슈를 좀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컴플라이 팔리시에 이것이 부합하는가, 괜찮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슈 할 때는 앞에 행정,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기 했던 액션하고 이제 동일하게 웨이트하거나 스탑에 대한 요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액션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쉐어홀더니까 이건 진짜 주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어떤 로스를 발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회사에 손해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예스가 됐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걸 하게도 다 오케이인가? 이게 내 동료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지금 판단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펜테스트 통해 가지고 이게 어, 우리 회사에 누군가가 이거를 우리 동료가 한 것처럼 한다고 해도 괜찮은가?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얘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 스탑, 이제 확신하지 않을 때는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웨이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액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됐을 때예요. 이게 보면 뉴스페이퍼의 프론트 페이지에서 내가 이걸 읽게 된다.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외부의 언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게 괜찮은가를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이슈이고 여기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외부에 이제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됐을 때도 이게 괜찮은가? 오케이. 만약에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이거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에틱 코드, 그러니까 윤리 강령에 대한 건 난 충분히 준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코퍼레이트에 대한 에틱 이슈, 그러니까 회사마다 보면은 회사 강령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학도 보게 되면 대학의 윤리 강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서 그 기관이라든가 그 회사, 학교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에틱에 대한 거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좀 여태까지 좀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 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의사들의 이제 히포크라스 테스트, 히포크라스 선서요. 졸업하면서 내가 의사로서의 윤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히포크라스 선서인데 여러분이 한번 그 선서 내용에 옛날 거의 원문하고 최근 거랑 보면은 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참 희한한 내용이 많아요. 그 완전히 뭐 어, 자기 선생님에 대한 거는 거의 주종 관계처럼 주인 따른다는 뭐 그런 내용도 막 들어있고 막 그래요. 옛날 거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반영에 따라서 윤리 강령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IT 오가니제이션에서 많이 보는 것이 ISS라고 하는 데서 퍼블리시한 이 코드 오브 에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학회에서 자기네의 전문인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 분야다 그러면 전자공학회라든가 통신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윤리강령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회원으로서 지켜야 될 에틱 코드에 대한 것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인플로이 액션이라든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기 위해서 인플로이에 대한 액션하고 비헤이비어를 하기 위해서 ISSA에서 만든 그 코드 오브 에틱이라는 것이 있고요. 시스코도 그런 것이 있나 봐요. Has a team devoted exclusive ethic business conduct. 그러니까 에틱 비즈니스 뭔가 실행할 때 수행해야 될 것이 있고요. 코드 오브 비즈니스 컨덕 해가지고 인플로이가 뭐 메이크 디시전 비즈니스 디시전 할 때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할 때 해야 될 비즈니스 컨덕 코드에 대한 것이 시스코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윤리 강령에 대한 것은 뭐
반드시 법적으로는 뭐 책임을 따르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로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화이트 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퍼블릭 구스, 공익을 위해서는 쓰겠지만은 사익을 위해서 쓰는 블랙 해커와 같은 자기 몰래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윤리 강령에 포함된. 그래서 윤리 강령에 대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기술적인 것만 공부를 했는데 생활 태도라든가 학교에서 뭐 시험 볼 때 컨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사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강령이고 대학 졸업할 때 졸업생으로서의 선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사이버 시큐리티 에듀케이션하고 커리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티피케이션 오퍼튜니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요. 리눅스에서 리눅스 디벨롭먼트 그룹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서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랭귀지 관련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요 강좌 제가 그 시스코 네다카드닷컴에 뭐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이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고 이걸 뭘 딸 건가에 고민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발급하는 데가 어디냐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일반 기구에서 민간 기구에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게 신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국가에서 발행을 한다. 그럼 조금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발행을 하든 국가에서 발행을 하든 이 서티에 대한 것을 그런 비즈니스 혹은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이거를 인정해 주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받는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요 모듈 5의 퀴즈까지 다 끝내면 서티피케이션이 발급이 됩니다. 그 서티피케이션은 글로벌 민간 쪽에서 발행하는. 그다음에 이 미영국,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외국계 선진국에서는요. 사실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이라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기술 쪽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은 거의 없어요. 민간 쪽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난 미국에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는데 그럼 미국의 자격증은 뭐 기술사 자격증을 받죠. 근데 기술사 자격증조차도 미국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프로페셔널 소사이어티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자격증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 민간 기구에서 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가 기사 자격증 이렇게 발행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거를 누가 발행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인더스트리가 있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하는 우리나라의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건 있지만 외국 국가가 하는 서티피케이션은 거의 없고 있어도 그거를 따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이어야 되는 거나 혹은 이제 그 나라 교육을 받은 프로페셔널 소사이어티 교육에서 필요한 그 4년제 에듀케이션,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 교육에 대한 것이 substantially equivalent 하는 것을 서로 어, 조약이 맺 있거나 그러면 인정을 받습니다. 뭐 혹시 워싱턴 오코드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ABIC라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졸업한 학생들은 워싱턴 오코드 가입 국가의 다른 대학 졸업생들하고 동등한 substantially equivalent하게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공학교육 인증 제도에 대한 것을 대학에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은 그냥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티피케이션에 많이 그 IT 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컴프 ITIA라는 것이 있고요. 시스코에 대한 거는 뭐 CCNA, CCNP, 그 다음에 지금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저기 시큐리티 하는 영역이랑 같이 지금 교육 과정 만들어져 있는 요 과정이 그 초보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 오퍼튜니티가 제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다카드닷컴에서도 글로벌리 일자리에 대한 취업 박람회 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에 대한 것도 하고요. 여학생들을 위한 여학생 엔지니어에 대한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한 잡 마켓 좌페어인가요? 좌페어처럼 하는 것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1년서부터 운영이 국내 시스코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게 되면 뭐 이런 잡 사이트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구루, 이 구루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멤버라든가 거기에 어떤 그 사회 소사이어티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제 구루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요 회사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레벨의 엔트리 레벨로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수했으면은 여기 딱 그거예요. 이 아폴로라는 이 가상의 회사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의 엔트리 레벨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이제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잡이 되게 많으니까 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갖고 나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커리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한 여기 잡 제공해주는 SNS 사이트에 대한 것을 보시고 여기 있는 자료 답을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다는 아주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티에 대한 것이 레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서티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TA라고 해서 시큐리티 펀더멘탈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여기에 MTA라고 하는 거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이라는 데에서 서티하는 또 사이버 시큐리티 어소시에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약간 우리나라로 하면 중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S, ACS, CSX라고 하는 기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펀더멘탈 서티를 또 합니다. 이 펀더멘탈 서티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엔트리 레벨이. 그다음에 컴TIA라고 하는 데가 원래 IT 관련된 서티라는데 거기 시큐리티 플러스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요. EC라니까 아마 이게 유럽 쪽인 것 같아요. EC 쪽에서 서티 에틱 해커라고 하는 또 자격증이 있고요. ISC에 대한 여기 보면 CISSP라고 해서 이런 또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아주 글로벌하게 서티에 대한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조금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싶다 하면은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기를 좀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시스코에서 사이버 옵스 어소시에이트라는 것을 또 합니다. 사이버 옵스 어소시에이트를. 그래서 이 과정의 그 다음 과정인 사이버 옵스 어소시에이트가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과정은 기술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실습, 기술에 대한 거 뭐 하나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 레벨에 대한 내용 소개였고요. 이제 조금 이제 PC도 IT 쪽도 PC도 잘 다루고 PC뿐만 아니라 이제 IT 쪽 네트워크도 좀 다루면서 서버에 대한 기술도 알고 클라우드를 알면서 보안에 대한 기술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걸 단순히 그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걸 프로페셔널 레벨까지 가려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내가 취업하는 영역 혹은 나중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영역에서는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의 연봉도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고 잡 마켓이 잘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커리어 패스웨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엔트리 레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 레벨 중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레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네트워킹의 영역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파이낸스 리스크 어널리시스 있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 기술적인 측면은 네트워킹 영역,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영역.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가 데브옵스라고 해서 디벨롭먼트 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에 대한 영역은 개발을 하면서 개발자도 있지만 테스트하고 마케팅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영역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디벨롭먼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진짜 시스템 관련되니까 이건 좀 기술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그 약간의 좀 파이낸스 리스크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되는 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역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 뭐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어널리시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매니저라든가 혹은 어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 거는 뭐 요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멋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 그런데 엔트리 레벨밖에 안 되니까 좀 미안하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도 여기도 아널리스트, 인베스티게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랩 레파추어라고 것인 것 같아요. 레파추어라고 한 리스폰더인가요? 조금 흐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어널리스트, 리스폰더인 것 같아요. 어널리스트, 리스폰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툴, 가장 기본적인, 그다음 오디터. 이런 용어들 자체도 뒤에 보면 오디터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큰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초보적인 단계가 되는 중이에요. 중급에 보게 되면 여기는 컨설턴트라는 용어라든가 여기는 penetration vulnerability 테스터네요. 테스터라고 하면은 진짜 뭐 단순하게 테스터지만 그게 아니라 펜 테스트를 한다든가 vulnerability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는 약간 기술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아까 하이 레벨은 매니저, 어드민이라는 썼지만 여기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상당히 큰 용어입니다. 여기 보면 테크니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테크니션하고 엔지니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테크니션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제 2년제 전문대를 나오면 혹은 3년제, 4년제 전문대를 나오게 되면 테크니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4년제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 고급 기술자라기보다도 어쨌든 능력을 좌우지간 필 수 있는 레벨이 바로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엔지니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아키텍트 여기 보면 건축가인가요?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는 어드민 레벨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챕터가 끝났네요. 그래서 서머리 보게 되면 서티 어퍼튜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 어퍼튜니티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I2 Security, Introduction to Security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에 맨 끝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놨어요. 네트워킹 아카데미 하고 난 다음에 와이드 오픈 마인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와이드 오픈, 더 넓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상당히 뭐
어려운 내용 같아요. 저도 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노력은 갖고 있길 바라겠고요. IT 시큐리티에 대한 가장 엔트리 레벨을 지금 소개한 것이고 기술을 배제한 상태로 해서 내용을 알아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내용,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레벨 혹은 더 이상의 고급 레벨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뭐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음, 이, 그 이볼빙 되는 과정이고 디베이트가 많은 분야입니다. 인터내셔널 로우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여기가 이볼빙 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뭐 디베이팅 하는 거라고는 그걸 썼는데 이 기술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립된 것이 확실하지 않고 확립됐다 손치더라도 새로운 범죄가 나오니까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걸 또 막기 위한 기술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학문 분야 자체가 나는 이쪽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치 어, 살아가면서 내가 인터넷 웹 서비스하고 이메일 쓰듯이 향후에는 보안에 대한 것을 내가 안 쓰면 내가 세팅을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 정보를 지켜야만 되는 시대이다 보니 그렇게 더 발전을 하니 이게 나하고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뭐 전문가 영역으로 가실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으로서 이쪽 분야에 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전체를 다 해서 Introduction to Security 모듈 1에서 모듈 5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